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아쉽네요. 원래 오늘 그 HB 김원미 작가님도 같이 녹음을 하기로 했었는데 회사에 뭐 급한 일 생겼다고. 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원비 정도로 글을 잘 쓰는 사람도 회사에 매여서 그냥 꾸역꾸역 밥벌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 녹음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와라. 밥이라도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 밤새야 될 것 같다고. 안타깝네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요즘 가장 힘든 사람은 YG 아닙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 직업인에서 직장인이 되었잖아요. 네. 또 요즘에 막 집중호우 이런 거 내리잖아요. 집중호우랑 뭐 관련 있습니까? 저는 집중호우가 저희 일상에 이렇게 쑥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죠?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회사에서 저를 호출하더라고요. 재난방송을 하라고. 그럼 생방송으로 막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생방송 나가서 그 TV 재난방송 보면은 약간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앵커가 물어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뭐 이런 걸 답하는 기자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지금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 전문 기자인데 그래도 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나? 근데 그런 질문에 답을 해야죠. 기상청은 왜 이렇게 못 맞추나? 뭐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야죠. 가능해요? 가능하죠. 과학의 품격에도 있잖아요. 점점점. 다 잊었죠 벌써. 네, 과학의 품격에도 그 태풍의 경로라든지 아니면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왜 기상청이 항상 맞추지 못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스튜디오에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또 제가 또 답하죠. 그런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코로나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태풍 얘기를 하고 집중호우 이야기를 하고 장마 이야기를 하려니까 약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정보들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도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장마에도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그 일반 시민들은 강양구 기자가 이제 집중호우 막 이런 얘기하면 아니 저 XX는 뭐 코로나도 전문이고 뭐 집중호우도 전문이고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온다. 다 전문가래. 뭐 이런 비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주로 듣는 건 이제 회사에서 평가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저를 어떻게든지 간에 부려먹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퀄리티와 무관하게 일단 시간을 메꿔주니까. 네, 퀄리티와 무관하게 맞는 캐다. 이것저것 시키면 다 나온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박평은 오랜만에 보는데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근데 얼굴 반쪽된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저희 뭐 문학계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고 해서 뭐 이제 여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김봉곤 작가 관련해서 그 뭐 오토픽션과 관련된 논쟁들도 있고. 맞다. 저 걱정했었어요. 네. 그 김봉곤 작가를 좀 높이 평가하는 글을 박평이 기획회의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글이 나오자마자 그 문제가 터진 네, 겁니까? 김봉곤 작가를 작품, 둘러싼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이 터져가지고 또 막 이렇게 삿대질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평까지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할까 봐서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뭐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작가의 작품을 이제 비평적으로 이제 읽고 해석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지내고 있어요. 네. 뭐 참 이래저래 살기 힘든 시절입니다. 근데 JYP 책 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뭐 간간히 쓰고 있습니다. 그 박평이 책 내주는 겁니까? 박평이 거절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번에 거절하지 않았어요. 샘플 온 거 보여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희 샘플 원고로는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완성된 원고가. 아니 그 단톡방 현장에는 나도 있었는데 저나 그 혼비 작가님은 이제 어쨌든 격려와 극찬을 하면서 뭐 우쭈쭈하는 분위기였는데
매몰차게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해명을 해야 돼요. 박평의 정말 진짜 그런 프로의식. 프로의식. 내 뭐 이자하고 친분이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글이 좋다고 해줄 수는 없다. 난 야. 평론가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아니요. 진짜 100만 부 편집자구나. 그렇게 수많은 원고를 버렸기 때문에 100만 부를 픽하는 네,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제가 막 좋은 얘기를 하려면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고를 읽지 않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읽고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타이밍을 계속 놓치는 바람에 이제 오늘 끝나고 이야기할게요. 그렇지. 막 한참 지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잖아요. 좋았어요. 이렇게 네. 말하면 진짜 웃기잖아. 제가 책을 여러 권 작업을 해봤지만 원고를 다 쓰기 전에 누군가에게 샘플 일부를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우리 책걸상 크루 여러분들한테 세 분이죠. 뭐 그래봐야 박평, 혼비, YG한테 살짝 보여줬어요. 몇 편만. 그랬더니 이제 김혼비, 강양구는 괜찮다고 열심히 해봐라. 뭐 요대로 가면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박평은 그냥 침묵. 전문 용어로 익심 익심. 그거를 하셨죠. 네. 가슴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사죄합니다. 역시 박평.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뭐 물어보셨으니까 답하자면 제 책 작업은 원고지 200장을 넘겼습니다. 많이 쓰신 거죠. 한 원고지 600장 정도가 목표죠. 한 700 정도 700장. 쓸까 생각 중이고요. 근데 조금 짧을 수도 700장도 있고. 요즘에는 좀 많아요. 아, 그럼 600만 쓸까요? 요즘에 트렌드는 한 600장 정도로 해서 과학의 품격이 몇 장? 과학의 품격은 1000장도 넘었을 걸? 과학의 품격은 1000매가 넘어요. 1000매. 그러니까. 예, 예. 그게 되게 알뜰한 책이에요. 원고 1000매가 넘는데 책값도 싸고 그러니까 책도 이렇게 작아 보이고. 저 별의별 걸로 만나면 댓글 좀 읽읍시다. 딥다운 W9님 헤헤 올라왔다. 여름 휴가 특집 기다렸어요. 네 분 다 같이 나오는 거 너무 좋아요. 책 팟캐스트 유목민이었는데 요즘 완전 책걸상에 정착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주시는 책들 리뷰도 댓글로 써볼게요. YG님, JYP님 진행 너무 재미있고 박평님, 혼비님 덕분에 모르는 것들 알게 되어 유익합니다. 방송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보리님께서도 같은 특집 들으시고 제가 처음 책걸상을 안 것도 2017 상반기 특집인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늘 듣고 책 찾아보고 사거나 빌려보고 그러기를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니. 이번에도 여름 특집 너무너무 좋아요.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는 이미 박평님께서 처음 추천해 주실 때 읽었고요. 에거서 크리스티 너무 좋아했는데 스틸라이프 또 무죄추정까지 새로운 책 기대됩니다. 정말 모든 특집은 2번씩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두 아이 육아 때문에 책 보기 점점 힘들지만 열심히 따라가며 듣고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독서생활 도와주시는 JYP님, YG님, 박평님, 혼비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분요 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여름휴가 특집 재밌게 들었어요. 네 분이 다 모이셔서 책 수다 떠는 게 오랜만이라서 너무 좋았고 특히 저는 박평이 예전에 하시던 책 팟캐스트부터 소개해 주신 책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었는데 하도 오래 안 나오시길래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출판사가 번역책 고르는 과정에 대한 제 질문에 너무 정성스럽고 재밌게 답해 주셔서 감동받고 또 너무 솔직한 박평 때문에 낄낄거리며 들었어요. 저는 휴가책으로 비소설이지만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한 책 더글라스 프레스틴의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도시 강추하고 싶어요. 한 4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인디애나 존스랑 폴리티컬 드라마랑 크라임 드라마 또 의학과 환경까지 다루는 아주 박동감 있는 책이고 또 2017년에 나온 비교적 최근 책이에요. 이틀 만에 읽어버릴 만큼 재밌었습니다. 네. 네. 400페이지 밖에 안 된다니요. 400페이지나 되는 거지. 요 책은 무슨 책입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 한번 그런데 그러문요님 추천 때문에 읽어보려고요. 네. 빨간 바나나님, 네 분 다 한자리에 모이신 것도 좋았고 이전 방송 들으며 올해도 여름휴가 특집 하려나 기대했는데 4편이나 해주셔서 또 좋았습니다. 저는 심플플랜, 가마슈 경감 시리즈, 세풀베다의 소설 일단 꼽아두었고요. 네 분 덕분에 독서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참 13살의 여름,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강추합니다. 저도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읽었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좀 심심하긴 했는데 그래도 왜 박평이 추천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요즘 심심한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맞아요.
그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를 제가 좀 봤어요 최근에. 단편집이더만요. 네네. 난 지금까지 장편인 줄 알고 계속 단편집.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읽다 보니까 첫 번째 작품이 어디서 본 건 거야 이게. 나 이거 왜 봤지? 어디서 봤지? 이러고 이제 고개를 갸웃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책 전자책 일부를 무료 체험판으로 뿌렸더만요. 오래전에. 내가 인터파크 보셨구나. 비스킷에서 공짜로 그거 받아가지고 읽을 거 없을 때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 김원호 그 이야기 첫 번째 작품 네. 2번 읽었잖아 결국. 그걸 두 번 읽을 뿐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뒤에 거는 안 읽은 거니까 좀 더 읽어볼 생각입니다. 네. 네, 진공상태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박평님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많은 책들, 그리고 역시나 못 만났을지도 모를 혼비 작가님까지 이래서 다양성이 중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JYP님께서 읽는 책의 50% 이상이 소설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최 사장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읽지 않을 법한 책을 읽어보라고 한 얘기도 생각이 났어요. 뭐든 골고루 균형 있게 가 역시 중요한 거겠죠. 박평님 당당하게 취향 드러내시길.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드게임 한판님 댓글도 좀 읽어주시죠. 네. 특집을 4편 이어서 하는데 지루해지는 게 아니고 입담이 더 살아나서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마디씩 너무 웃긴 와중에 박평님 책 소개하시고 유쾌함의 기술 있고요. 역시나 YG, JYP 빈말 안 하고 저자에 대해 이러저러 얘기할 때 내내 하시는 건 너무 짠했어요. 에휴, 박평님은 휴가 특집 트라우마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혼비님 안양FC 언급하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안양 팬이거든요. 이번 시즌 직관도 못하고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이랑 앙숙인 건 몰랐네요. 진짜 오늘 방송은 댓글부터 시작해서 대단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YG, JYP가 이야기 꾸민 부분 빼고는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뭘 꾸몄죠? 그때 그 백작부인 사로잡기 그 스토리를 아. 티키타카 하면서 막 만들었었잖아요. 네. 진공상태님 그래서 이런 댓글 주셨군요. 백작 부인 사로잡기 크크크 JYP 너무 좋아요. 책 팟캐스트 진행자 중에 JYP 같은 캐릭터는 진짜 유일무이하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요. 네, JYP 팬인 마음의 힘님께서 대댓글 다셨는데요. 그저 JYP 캐붕이 없는 한 책걸상은 지속될 것 같죠. 캐붕이 뭐죠? 캐릭터 붕괴. 캐붕. 요런 것도 쓰는 말입니까 요즘? 맞죠, 캐릭터 붕괴. 네. 그 JYP 캐릭터가 이제 어그러지지 않는 한은 책걸상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번역을 해줘야 됩니까? 난 요즘 부캐 이런 말 정도까지는 따라갔는데 캐붕은 네. 또 처음 듣네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지간한 책 팟캐스트는 듣다가 더 안 들었거든요. 책걸상만 유일하게 키득키득대면서 듣고 있는 것은 JYP 캐릭터의 소탈함 때문이죠. 책 좀 읽냐 하는 분들 사이에서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솔직함, 게다가 유머까지. 제가 요즘 공부하고 시험 쳐야 하는데 진짜 하기 싫어서 독서놀이, 댓글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제 댓글 많이 보여도 그러려니 하세요. 크크크. 네. 저를 보고 소탈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군요. 네. 그냥 무식한 거고 무식한 거를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냥 그런 뻔뻔한 건데.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세바국님, 혼비님 일본 진출 축하드려요. 대박 나셔도 책걸상은 잊지 말아 주세요. 네, 오늘 혼비님 원래 출연 예정돼 있어서 가져왔는데 일본 진출이라는 게 일본 출판사에서 아무튼 책이 나와서 아니요, 우아고케한 여자축구. 네네네. 네. 나왔군요 이미. 나왔어요. 네네. 자 오늘 소개할 책.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댓글로도 몇 차례 언급이 되었었고요. 또 이 책걸상 크루들이 방송 끝나고 저녁을 먹거나 혹은 간단히 맥주 한잔 하면서 요즘에 읽을 만한 재미있는 책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로 권했었던 책인데 그냥 문득 생각나서 이거 여름 가기 전에 한번 방송하자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피에르 르메트르의 실업자. 네. 오늘의 책입니다. 네, 실업자. 저희가 그러면 르메트르 책을 이번에 3번째 하는 건가요? 오르부아르, 사흘 아니죠. 그리고 사흘 그리고 한 인생, 오르부아르 그리고
화재 화재의색. 그렇구나. 네. 네,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저 르노츠. 르노츠 아닙니까? 네. 르메트르 노벨상 노벨상 추진위원회. 추진위. 네. 르노츠이기 멤버가 때문에. 네 명인데 오늘 이제 한 명 빠진 거죠. 네. 피에르 르메트르의 작품 중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피에르 르메트르가 뭐라 그럴까요? 좀 대중 소설 이런 거를 주로 쓰시다가 나도 이제 정통파 소설을 쓰겠다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그 큰 거 3부작, 대작 3부작 중에 지금 1, 2부 나왔고 3부는 아직 안 네. 나왔고 그 중간에 소품으로 하나 끼워 넣은 게 사흘 그리고 한 인생.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소개하는 그 실업자라는 책은 한참 스릴러 그거 전에. 그렇죠. 전에 네. 한참 스릴러 작가로 막 떠오르고 있을 때 이미 떠올랐을 때. 이미 또 올랐을 때. 잘 나갈 때. 네, 이미 잘 나갔을 때 이 실업자라고 하는 소설을 펴냈죠. 자, 실업자. 제목만 들으면은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네. 가늠이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책이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업자라는 제목 자체가 들춰보기 싫잖아요. 그러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원제도 그냥 실업자입니까? 그러면 원제는 실업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제는 뭐예요? 실업자 위에 까드레스 누아르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영어식으로 그냥 대충 읽은 거죠? 맞아요. 야. 최선을 다해서 읽었는데 어떻게 불어잖아, 읽어야 되죠? 불어. 네. 네. 아니 불어 좀 보여주세요, 알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네. 몰라요. 네. 프랑스에서 한 달 살았잖아. 봉주, 봉수아, 네. 꼬망 딸레포 이런 거 알죠? 깨스크세 뭐. 깨들 지금 찾아봤는데요. 그 간부 이런 뜻이네요. 누아르는 뭐 누아르 검정이란 뜻이고. 소설에 네. 어떤 이 제목을 모티브로 할 만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설정이 네. 있잖아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간부라는 게 이제 회사 간부, 회사 임원. 임원들. 네. 이게 제목이 훨씬 근사하네. 그러니까 훨씬 임원들. 좋죠. 임원 누아르. 임원 누아르 임원들 어때? 누아르. 임원 르아르. 임원이라는 게 사장님 누아르? 아니면 임원 죽이기. 아니면 사장 죽이기. 뭐 이런 거면 오히려 제목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 너무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왜냐하면 임원들이나 사장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죽이고 싶은 사람 많잖아. 제목을 잘못 지었네. 그러니까 실업자는 너무 그 어떤 호기심을 촉발시키기에는 네. 너무 절망적인.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서 이 르메트르 책 중에서도 별로 안 팔린 잘 안 된 책인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이 책을 YG나 박평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JYP만 안 읽어가지고 새로 좀 구하려고 하는데 팔아야 구하죠. 안 파나요?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인터넷 주문도 겨우 뭐 일부에서 될까 말까 뭐 이런 수준이라서 종이책이 품절 상태는 아닐 것 같은데. 거의 품절인 거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구하기 어렵다 제가 찡얼찡얼했더니 YG가 전자책으로 전자책이 봐라. 있습니다. 저도 전자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책으로 봤죠. 이 아깝습니다. 제목을 좀 근사하게 지었으면 훨씬 잘 될 수 있었던 책인데. 그런데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이 실업자가 최근에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도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저 몰랐습니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로 지금 나와서 이미 나와 있어요? 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뭘로 시즌 1이. 나왔어요? 시즌 1이? 이걸로 시즌을 여러 개 만든다고? 드라마처럼. 네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 네. 그런 비슷한 문장이 여기 표지에 책에 바로 적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표지에 나오는 말입니까? 네. 어디선가 본 것 아마 같더라니. 본문에 있는 말을 표지에 이제 발췌를 해서. 네,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프랑스 드라마고요. 이제 프랑스 배우들이 피에르 르메트르의 실업자를 원작으로 해서 이 드라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방송 전에 시즌 1의 첫 편을 좀 보다가 그냥 왔어요. 보다가 그 쭉 볼 생각인데 아무래도 그 책의 설정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설정 얘기부터 해보죠. 주인공이 한 50대 중반 정도 된 57세. 57세? 네. 57세 남자입니다. 알랭. 알랭. 네, 알랭이라는 57세 남성이고요. 그 57세의 남성 알랭은 4년간 실업자예요. 그전엔 뭘 했습니까? 그전에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을 했었는데
57살에서 4년이니까 53세 정도 되었을 때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명퇴를 당하죠.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그 정리해고 당하고 나서 처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금방 또 번듯한 직장을 다시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직장에서 본인을 채용하는 그럴듯한 번듯한 직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혹은 임시직 같은 것들을 4년간 전전하면서 계속해서 삶의 수준이 떨어지고 거의 나락의 상태로 이른 때부터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아내는 그 와이프는 멀쩡한 회사에 니콜, 네, 니콜. 학교든가요? 학교 네, 교사입니다. 교사로, 예. 일하고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뭐 큰 딸도 뭐 그냥 회사 다니고 결혼도 했고 네, 뭐 작은 딸도 둘째 둘째 딸은 변호사. 변호사로 뭐 나름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뭔가 예. 그 중산층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평범한 가정. 이미지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그 딸네 가족들이 엄마 아빠를 지원하거나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 프랑스에서는 그냥 어쨌든 그냥 각자의 삶을 각자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랭이 이제 호구지책으로 집에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 놀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은 교사고 한 명은 어쨌든 번듯한 직장의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해서 집을 샀죠. 집을 샀고 대출금을 다달이 갚아야 되는데 센 모기지를 빌려가지고 집을 산 거죠. 그런데 이제 대출금을 갚을 방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를 못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중에 지금 소설 도입부에서 이 알랭이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의약품 배송 회사 이런 데 네. 가가지고 뭐 일종의 뭐 택배 상자 포장 뭐 분류 이런 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새벽에 해요. 새벽 4시 5시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뭐 그 과정에서 이제 터키 출신의 십장 네, 관리자. 중간 관리자 네. 관리자하고 트러블이 생기죠. 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책을 딱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첫 부분을 보자마자 야 이건 내 취향이다라고 딱 생각을 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아예 그냥 처음에 제가 첫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한 번도 난폭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다. 기억하는 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물론 가끔씩 화를 내는 때는 있지만 정말로 남을 해치고 싶다는, 파괴해버리고 싶다는 뜻은 품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지금 나는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폭력이란 알코올이나 섹스와도 같아서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 간단히 말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야 할 때가 마침내 왔기 때문이다. 내가 화가 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처럼 섬뜩한 분노로 변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지금 이 분노의 대상은 메메트이다. 메메트 펠리반. 그는 터키인이다. 프랑스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용하는 어휘는 10살 먹은 아이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팀장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결국에는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좀 더 일찍을 해요. 우리 좀 되게 근데 굉장히 강렬하지 않았습니까? 강렬한 시작이었습니다. 네. 네. 그 터키 십장이 이 주인공의 엉덩이를 발로 찹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열받아서 들이받죠. 정말 물리적으로 들이받습니다. 이마로 헤딩, 기밀의 박치. 기밀 모르시나? 네, 프로레슬러 있습니다. 기밀. 네. 기밀 박치기처럼 빡 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코가 부러지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잘리고 심지어는 그 터키 팀장이 이제 개인 소송까지 네. 걸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더 막 좀 나락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하기에도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디서 소송도 뭐 걸려 추천서 있고. 같은 것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 직장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를 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변변치 않았는데 그 직장마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던 차에 그 대목 전에 또 그 인상적인 구절 하나 또 또 읽으세요. 네. 자, 51쪽에 나온 구절인데 그런 좀 불쌍한 상황에서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노숙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쩌면은 저 노숙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공포심 같은 걸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목들이 역시 피에르 르메트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숙인에게 승객들은 돈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 노숙자들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감동시키는 이들,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찾아내는 이들에게만 돈을 준다. 그 결론은 실로 충격적이다. 심지어는 밀련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자들, 경쟁에서 가장 뚜렷이 부각되는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만일 노숙자가 된다면 과연 살아남는 축에 낄 수 있을까? 네. 하하. 애잔하죠. 그러게요. 그 피에르 르메트르가 소설 쓸 때 그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구조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채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 이야기들의 적합한 인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주로 소설을 쓴대요. 물론 뭐 일행 같은 작품은 아주 강렬한 캐릭터가 있고 이제 그 캐릭터에 맞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단 사람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그리고 그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해치게 되는 그 구조가 있고 거기에 맞는 상황과 거기에 맞는 인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돈이 줄어들면서 어떤 내 정신 상태가 점점 뭐 경악, 의혹, 죄책감, 억울함, 분노 이렇게 변해갔다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변해갈 건가 하는 걸 한 100쪽 이전에 계속 깔아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0쪽 정도를 읽으면은 진짜 실업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를 진짜 정교하게 보여주는 약간 인류학 맞아요. 리포트 같은 느낌이죠. 50대의 그 정리해고를 혹은 퇴직 어떤 이유에서건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 어떤 50대 중년 남성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거를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쫙 보여주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를 빤히 보면서 그래서 저는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소개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 나온 책들 중에서 좋은 책이라고 꼽은 책 중에 그 조정진 작가가 쓴 임계장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부제가 63세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노동일지라는 책인데 이 임계장 이야기의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업을 38년간 평생 직장으로 다니다 60세의 나이에 퇴직을 한 다음에 아파트 경비원 같은 직업을 전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그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쓴 책인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마치 실업자의 첫 부분들을 읽을 때 느꼈던 공포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딱 이 실업자가 약간 프랑스판 임계장 버전? 사실 그리고 프랑스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읽다 보면은 너무 한국의 상황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약간 저는 공포심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한 50대 중반에 무용한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용한 인간이 되었을 때 과연 나도 이 실업자의 주인공과는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임계장 이야기도 그렇고 이 실업자도 그렇고 시작이 일단 뭔가 상황이 바뀌는데 그 상황이 뭐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괜찮은 지점에서 그렇지 않은 지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임계장 이야기도 공기업에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게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끝나고 이제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년을 해서 그냥 은퇴 생활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이어가야 할 생계가 있고 모아놓은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뭐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자녀의 학자금 대출, 그다음에 아이 용돈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경비, 뭐 청소부, 주차 관리원. 비교적 진입 장벽이 그 나이대 남성 그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낮은 이제 네. 일자리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임시 계약직 노인장 해서 이제 임계장이라고 줄여가지고 부르는 게 이 책의 제목이 임계장의 의미인데 사실 실업차의 앞부분 백족이랑 겹치는 부분이 맞아요. 너무나 많아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 이게 뭔가 이 중년의 실업 문제를 다룬 뭐 굉장히 진지한 심각한 소설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책이 좀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짐작하셔가지고 네네. 사실 표지도 남성이 아주 얼굴을 이렇게 아래로 아주 떨구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 읽고 싶게 만들기보다는 좀 외면하고 싶은. 뭔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마주해야 할 것만 같은. 자, 지금 편집자도 디스하고 디자이너도 디스하고 네. 제목 잘못 붙였다. 표지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뭐 앞에 일부분이고 금방 피에르 르메트르 소설답게 스토리가 빠바바바 이어지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빠바방하고 이어지는 건 다음 시간에 하죠.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됐나요? 네. 네. 그럼 빠바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